예, 부동산 유치권 소송 실무 9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유치권의 성립 요건 해서요, 유효한 채권의 존재, 그다음 뭐 변제기 도래, 그다음에 결련성, 그다음에 또 점유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 요건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 표시가 부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치권 포기 또는 유치권은 없는 걸로 한다, 이런 합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유치권은 안 돼, 유치권은 포기해, 이런 합의가 있으면 유치권 성립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실무적으로 조금 뭔가 논쟁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분쟁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채권을 성립시키면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합의, 또는 뭐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또 이미 성립된 유치권을 포기하는 그런 합의 모두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행사의 합의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유치권 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담보물권 아닙니까?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지면은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만약에 유치권 인정 안 하기로 한다, 유치권 포기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가 있으면 이제 유치권 안 된다, 이런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무상으로 유치권 주장, 이 공사대금 관련해서 유치권 주장이 너무 이렇게 남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융회사 돈 빌려주고 공사하게 되면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공사일수록 어떤 자금 마련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담보, 그죠? 그래서 그런 채권자 쪽에서, 특히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돈 빌려주면서 이걸 유치권 인정되면은 이게 나중에 빌려준 돈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요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업자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유치권 포기각서가 과연 유효하냐, 무슨 조건이 달려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포기각서를 진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포기각서를 두고 분쟁을 하는 사례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분쟁을 이렇게 이제 판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준 시공사 있잖아요.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준 공사업자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돼서 누군가랑 싸우는데 그거를 포기각서를 받은 금융회사나 뭐 대출 채권자, 이런 쪽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써준 상태에서,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그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이제 경매에 넘어갔다든지 해서 누군가 만약에 낙찰자가 생겼다, 새로운 매수자가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한테 명도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낙찰받은 사람하고 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준 시공사, 공사업자하고의 분쟁, 두 가지 측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분쟁을 이제 앞으로도 보려고 하는데, 자, 결론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게 분쟁의 당사자가 각서 주고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각서를 받진 않았지만 낙찰받은 사람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유치권 포기를 했다면 유치권 행사를 허용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부정하는 논리. 왜 그러면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으면은 왜 유치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법리를 어떻게 대입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유치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치 기반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 논리로 유치권이 이제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각서 받은 그 당사자 간 분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없다라고 하는 확인을 구해달라 이런 거죠. 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그 다음에 건축 부지에 그죠? 그거 이제 건물 신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건물 부지, 건축 부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하나 받았어요. 유치권 포기각서.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지금 이게 이 사건에 이제 유치권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도급 업체인 이 피고 회사로부터도 피고 회사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 대금을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공자입니다.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공사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와 배치되는 일체의 물권적, 채권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게 채권자죠. 채권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요. 원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일체 이의 없이 현장을 명도할 것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이런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각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치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결론은. 그래서 요 지금 유치권 포기각서를 이제 어떻게 쓰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문구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도 이것도 역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누가 이제 포기각서 썼으니까 유치권 없지 않느냐 확인해줘 이렇게 확인해 달라라고 법원에 재판을 하니까 유치권 포기각서를 쓴 사람 피고 이모 씨네요. 이 사람이 자,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느냐면 변명이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설비를 변제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게 아마 건축주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건축주로부터 시설비를 변제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건축주로부터 실제로 시설비를 못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된다. 요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뭐 착오 취소도 쉽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유치권 포기약서 써놓고 이렇게 뭐 조건이 성취가 안 돼서 이거는 무효야. 뭐 또 내가 착각을 했어. 또 뭐 대리권 없이 누가 함부로 가져갔어. 뭐 이런 변명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은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유치권 포기약서 효력은 그대로 문은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지원 2009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요거는 이제 원고가 이게 농협중앙회가 원래 대출 실행한 금융회사고요. 그 다음 저당권, 농협중앙회가 이제 설정한 저당권을 양수받은 채권 유동화회사 좀 될 것 같은데요. 양수받은 원고회사는 아마 유동화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고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라고 하는 소송을 구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피고가 이제 뭐라 변명했느냐? 이 피고가 이제 회사인데요. 이 대표이사 신모 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그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대표이사가 함부로 써줬다. 이건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다. 라거나 또는 이게 이사회 같은데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행위에 관해서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라거나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또 대표권 제한하는 내용도 없고 정관에 그렇기 때문에 피고 주장이 일리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지원 2010년 역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이건 또 피고 회사 시공회사죠.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면 유치권 포기한 건 맞지만 이 유치권 포기 조항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공사가 준공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호텔의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유치권 포기가 중도에 이제 공사에 못하게 되면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유치권 포기한 것인데 공사 다 마쳤으니까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부여다. 이런 거죠. 역시 이것도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결론 났죠.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9년도 판결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뭐라고 항변했냐. 이 건물이 완공되어서 원고들 명의의 건재당 설정 등기가 이 건물이 완공되어서 원고들 명의의 건재당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 유치권 포기 약정을 무효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건재당 설정 등기 다 되면 유치권 포기 각서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담보권이 다 마련됐으니까 그런 약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2011년도 역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대출금융회사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의 표현 대리 책임이 논란이 됐다 이런 겁니다. 표현 대리 책임. 그러니까 만약에 A 업체의 유치권 포기각서가 그 금융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A 회사가 그걸 낸 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A 회사의 포기각서를 A 회사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뭐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출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문제 삼아서 대리권이 없다,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볼 때는 대리권과 별개로 요거는 표현 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것은 이거 보시면 그 이제 이모 씨를 통해서 아마 제출이 된 것 같아요. 이모를 통해서 이 사건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원고 등은 강모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강모 씨군요. 강모 씨. 강모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유치권 포기 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126조에 따라서 강모의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한 표현 대리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등에 대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유치권 포기각서 써주고 그거를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유치권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 싸움의 어떤 도구라 그럴까요? 중요한 무기인데 공사업체로서는 그 포기각서를 써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변명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게 실무상으로 이게 유치권 포기각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들이 나올 수 있는, 실무에서 판례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받아둬야겠다. 예를 들면 내용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 같은 것도 좀 하고요. 법률 공증사무소 가서 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증을 하면은 내가 썼네 안 썼네 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각서 작성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서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서 작성 제공된 주고받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제3 취득자와의 분쟁인데요. 자, 이런 낙찰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죠. 부동산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속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너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런 주장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 왜 내한테 약속한 부분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치권 주장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제3 취득자한테, 낙찰자와 같은 제3 취득자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포기각서의 그 의미가 완전 퇴색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도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신의치 기반 같은 이런 이유로 해서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부동산 인도명령, 대출금융회사에 대해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는 시공사 상대로 낙찰자가 제기한 인도명령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상실했다. 이런 유치권의 소멸은 그 각서를 제공받은 은행,
채권은행뿐 아니라 그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매 신청, 이게 이제 일념행위 사건이니까요. 이 신청인, 낙찰자도 한테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8년 유치권 방해 금지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고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내 유치권 방해하지 마 이런 겁니다. 자, 신탁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신탁 관계자에게 제출하고서도 해당 부동산이 공매로 낙찰되자 시공사가 계속 유치권 주장하면서 낙찰자 상대로 유치권 방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래는 이제 원고가 유치권 포기한 사람이 원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건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그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 원고입니다.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송법상에서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은 원고 적격이라고 할까요? 원고 적격. A 회사가 파산되게 되면 A 회사는 이제 소송 적격을 잃어버리고 A 회사의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그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다투는 이 재판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원고가 된 겁니다. 자, 뭐 내용은 다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시공사가 선진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선진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로서 유치권 포기 약정을 했고, 피고는 이게 낙찰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 절차에 매수한 자로서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08년도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건물 명도.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나가줘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유치권 포기 약정은 유치권의 성립으로 인한 근저당 목적물의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낙찰받은 원고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야 된다. 그죠? 다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일관된 어떤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도 본소 건물명도 반소 점유물 회수. 뭔가 이제 유치권자 상대로 건물 명도한 사건이네요. 자, 공사대금을, 이게 제목은 건물 명도인데 실제로는 아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나 봅니다. 공사대금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기한 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피고회사는 도급인인 피고 피고, 이게 공동피고네요. 피고회사가 유치권 시공사가 같고요. 요거 도급인 피고 무슨 종이라고 하는 건 그 건축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고회사는 도급인 회사이라고 하죠. 도급인 피고회사의 대출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아 공사대금에 가름하기 위해서, 즉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대체지급 의뢰서를 작성 제출한 점, 그 다음에 실제로 피고회사가 이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건축주 회사 대출금 36억 원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체지급 의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 공사가 다 완성이 되고 다 지어지고 준공 등기까지 제대로 돼야 어쨌든 돈을 빌려준 그 은행으로서는, 금융회사로서는 그 성공을 하는 셈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게 준공도 못하고 멈춰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대출받은,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지금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대출을 받습니다만 그거를 공사 대금에 다 쓸 수 있도록,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구조를 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체 지급 의뢰서를 쓰게 되는 거죠. 대체 지급 의뢰서. 뭐냐면 요거를 나한테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출자가 건축주 회사인데 그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 피고회사입니다. 공사업체 계좌에 넣는다라고 하는, 대체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뢰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실제로 그 피고회사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대체 지급 의뢰서에는 뭐가 적혀 있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내 계좌로 대체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담보권 배제 조항, 대체 지급 의뢰서상의 담보권 배제 조항이 피고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유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대체 지급 의뢰서상에 유치권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치권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피고회사가 뭐라 주장했느냐 하면, 이 담보권 배제 조항은 피고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어떤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대출한 중소기업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유리한 내용의 약관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관법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약관법에 관한 법률로 접근한 겁니다. 무효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고회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